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지민 미디어오늘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소개를 잘못했네요. 노지민 누나 모셨습니다. 아, 일루션님이 오늘은 노지민 누나 오는 날이라고. 저는 이 댓글이 너무너무 반가운 게 젊다는 거잖아요. 제 나이를 몇 살로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래요? 아, 근데 이 댓글을 저도 이런 댓글이 있는 거를 알고 들었는데도 좀 깜짝 놀랐네요. 왜 놀래요? 노지민 누나라는 말을 그 목소리로 들으니까 약간 좀 깜짝 놀랐는데요. 왜 그러세요, 누님? 왜 그러세요? 네, 여기까지 뭐 더 이상 말을 얹지는 않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뭐 기왕하신 거 오늘 끝까지 누님이라고 한번 해보시죠. 그럴까요, 누님? 네. 알겠습니다, 누님. 네, 자. 조금 전에 주진우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얘기 좀 받아서 저희가 좀 점검할 게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제 입장문을 내놨어요. USB를 보도하지 않은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냈습니다. 하나는 취재원의 동의가 없었다. 두 번째는 언론윤리헌장과 통신비밀보호법을 고려를 했다. 이 두 가지를 댔는데 하나하나 좀 따져봅시다. 일단 취재원의 동의가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일단은 그 취재원 뭐 존중이나 뭐 보호 뭐 동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좀 여러 가지 사안을 좀 뭉뚱그린 해명이라는 인상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게 그 취재원 동의가 사실 뭐 취재를 하다 보면 지켜야 될 뭐 신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언론 윤리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걸 구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건 사고 피해자라거나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보도를 동의 얻지 않고 했을 때 뭐 실질적으로 누군가 피해를 보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뭐 우리 사회에서 지켜야 될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예. 뭐 정치인들이 뭐 종종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뭐 이거는 오픈데, 그러니까 이거는 비보도를 전제로 하는 말인데라고 네네네. 한다거나, 뭐 이건 배경 설명으로만 이해해라라고 하는 말들이 뭐 사실 더 보도 가치가 있어서 기사화가 된다거나, 네. 아니면 뭐 기사화 될 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도 있고, 굳이 따지자면 명태균 씨 사례는 뭐 후자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언론윤리 헌장을 언급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언론윤리 헌장에 보면은 그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거기에 취재원을 존중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미숙하고 동의 능력이 없는 취재원, 사건 피해자 등을 취재할 때는 절차적 정당성과 가장 높은 수준의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취재원과의 신의를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보도를 함으로써 뭐 어떤 법적 부담을 지게 되는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겠지만, 단지 이 조선일보의 해명만 보고는 좀 여러 의문이 남는다는 거죠. 이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계에서 조선일보의 해명이 설득력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자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명태균 씨 측의 동의를 얻었고 그거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면 깔끔했겠죠. 예, 그런데 그 제공자, 제보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보도를 하는 경우는 너무나 왕왕 있습니다. 예, 꽤 있고요. 지금 조선일보 기자가 명태균 씨 가방에서 그 USB를 몰래 훔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명태균 씨와 누군가의 대화를 도감청한 것도 아니잖아요. 전달을 정당하게 받긴 받았는데 최종 동의 절차만 없었다는 건데 그 동의 절차가 있으면 깔끔했겠으나 없어도 그 내용을 보도했을 때 공익적 가치,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공익적 가치가 압도적으로 높다,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면 언론사는 그냥 가는 겁니다. 가고 나서 사후에 그 제보자와 관계가 뭐 틀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민형사 소송을 당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거의 면책이 돼요. 사실 예전에 제가 사례를 좀 들면 삼성 엑스파일 보도 같은 경우는 아예 안기부가 도감청한 자료를 보도한 겁니다. 그때 논란이 컸죠. 예, 그러니까 불법 자료예요, 당연히. 그런데 그것이 워낙에 이제 공익성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 유죄긴 유죄인데 선고유예가 됐습니다. 근데 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게 이제 MBC 기자가 먼저 입수를 했어요. 근데 MBC 안에서 이걸 보도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네, 논란이 있었죠. 도감청의 결과물을 보도하는 게 맞느냐가 논란이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그걸 치고 들어와서 먼저 보도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이진동 기자였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조선일보였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이러니하네요. 그것도 그러니까. 조선일보였으니까. 근데 심지어 도감청 자료조차도 그렇게 판단되는 판국에 이거는 도감청 자료도 아니라 정당하게 그냥 제공받은 것을 다만 최종적 동의를 안 했다 뿐이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형사상으로는 완전히 면책이 되고요. 다만 이제 민사상으로는
차후에 뭐 그 명태균 측이 만약에 뭐 지금 명태균 씨의 입장을 보면 민사소송도 안 할 것 같지만 뭐 민사소송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뭐 거기에서도 그렇게 크게 뭐 언론사가 위태롭다거나 이렇게 뭐 타격을 받거나 이러진 않을 사안이죠. 이 사안은. 예. 그리고 명태균 씨가 뭐 거절을 했다라고도 했지만 뭐 답을 안 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거든요. 보통 직접 제공한 자료를 두고 보도를 할지 말지 명시적으로 말을 안 하지만 뭐 묵시적인 동의의 의미를 뭐 가진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경우인지는 솔직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모르니까. 예. 네, 일단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일보 말이 맞다고 네. 치면.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이걸 보도하는 게 우리가 공익에 부합하느냐 아니면 보도하지 않는 게 더 부합하느냐를 따져봤을 때 뭐 이건 보도 가치가 있다는 거는 크게 이견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명태균 씨 쪽에 남상권 변호사가 한 말을 보면 뭐 조선일보가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것 같다. 뭐 보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데 뭐 이런 걸 보면 명태균 씨 쪽에서도 어느 정도 보도가 될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제공을 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또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언론 윤리 현장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어제 본방에서 잠깐 보니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언론 윤리 현장 어느 대목에도 취재원의 동의가 없으면 보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어요. 네. 다만 취재원을 존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취재원의 인격 이런 부분이 서술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여기서 취재원의 존중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압박 취재라든지 당신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거 뭐 얘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당신한테 불이익이 갈 수도 있어라든지 그다음에 위압적인 취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취재원을 존중하지 않고 뭔가 겁박을 주거나 압박을 하거나 몰아가거나 하는 식의 어떤 취재는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이 대목은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술자리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는 오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라는 관행이 있어요. 언론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자리에서 오간 얘기는 보도하지 않는다. 일단 관행상. 이른바 신사협정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깨진 것이 뭐냐면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어떻게 해서 깨진 거 이게 보도가 됐는지 술자리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술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기자가 이건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신사협정이고 관행이고 이런 걸 떠나서라도 이건 보도를 하는 게 공익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했고 언론사도 거기에 소속 언론사도 동의해서 보도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럼 이런 사례는 뭐냐? 이걸 하나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저희도 명태균 씨 측 변호사하고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초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일단 잠깐 스톱. 우리가 그러니까 오케이 할 때까지는 보도하지 말라고 했을 가능성은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랬을 수 있어요. 명태균 씨가 이거를 용산에 전달을 해서 뭔가 자신의 구명이나 이런 데 이게 리액션이 오는 걸 기대를 했다면 그럴 수 있어요. 상황상.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에 이걸 전달했던 그 뒤에 좀 상황의 전개를 보면은 대충 알잖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 측에서 저희하고도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고 이것저것을 다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그 시점에서도 그러면 동의를 안 했을까라는 것이죠. 그죠? 예. 그렇게 놓고 그러니까 정황상 이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나눠봐야죠. 검증을 그러니까 해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뭐 이게 시일이 좀 지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들이지 사실이 다 드러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 조선일보가 해명하기로는 뭐 동의를 얻지 않았고 뭐 여러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안 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미 USB의 존재도 알려졌고 뭐 공천 개입에 대한 정황들도 보도가 다 되고 있으니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할 거냐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언론윤리 현장에서 있는 것 중에서도 뭐 이번에 그게 있어요. 취재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고 문제 제기에 책임 있게 설명한다. 그 윤리 현장을 들었으니 거기 있는 것들 고려해서 그럼 지금부터라도 보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책임 있게 설명을 하는 과정도 그 사이에 포함이 돼야겠죠. 자, 또 하나. 조선일보 기자가 USB 확보 사실을 용산에 알렸다면 보도를 하지 않고 알렸다면 이건 어떻게 그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건 뭐 평가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렇죠. 조선일보 입장이 워낙에 지금 완강하고 그런 일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입장을 일단은 받아준다면 추가 정황이 지금 나온 건 아니니까. 근데 뭐 중간에 그런 메신저 거간꾼 노릇을 했다면 그것은 뭐 윤리적으로 뭐 거의 뭐 더 논하고 말 것도 없다. 논하고 말 것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오해를 벗기 위해서라도 보도가 더 필요한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보도하라. 지금 노지민 기자 이야기는 이런 거잖아요. 네, 일단 뭐 동의 여부가 문제였다면 네. 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 USB의 존재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 그 중에 보도 가치가 있는 게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포인트가 이제
시점별로 이제 세 가지인데 동어 반복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10월에 전달받은 그 초기 무렵에, 그러니까 내란이 터지기 전에 그때도 보도를 충분히 했을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또 김종배 앵커가 얘기했듯이 그 후로 전개된 상황을 보면 이제 명태균 씨가 완전히 이제 마이웨이로 갔잖아요. 그 후에는 더욱더 보도가 더 편하게, 부담 없이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조선일보는 그때도 안 했고, 지금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수를 뺏긴 거죠. 다른 기자에게.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파일과 지금 주진우 기자가 갖고 있는 파일이 일치할지 여부도 모르는 거니까 한 번 더 소상히 세상에 알릴 필요도 있는 것이고. 예. 종합정리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명태균 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루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주진우 기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명태균 씨 측에서 정말 이게 보도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주진우 기자한테 이걸 제공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주진우 기자가 이거 공개할 때 오히려 이제 그러면 주진우 기자도 그러니까 뜯어 말렸어야 되는 거죠. 명태균 씨 측에. 물론 그 말의 전제는 주진우 기자가 명태균 측으로부터 이걸 받았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렇죠. 전제로 했을 때. 왜냐하면 그걸 안 밝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물론. 지금은 뭐 취재원 동의 여부도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는 사실 언론사 자체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더 중요한 걸 보면요.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반화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기자와 내지 언론과 취재원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옛날에 이제 그 많이 썼던 제 이제 그 초년실에 선배들이 빼늘 했던 얘기가 불각은 불가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된다. 뭐요. 참 말은 쉬운데 네. 참 실천은 어려운.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근데 그거는 뭐 너무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예, 그 불가원 불가원 이상의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예. 언론윤리 한 장에도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여기 보면 언론윤리 한 장에 어떤 게 있냐면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취재원이랑 관계 유지를 위해서 뭐 신의를 지키고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만 내가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걸 보도하는 게 이 사람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거라고 생각이 됐을 때 그때 주객전도가 되지 말아야겠죠. 뭐 이것도 너무 원론적인 얘기이긴 합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제 생각으로는 취재원이 보도 가치가 충분한 어떤 보도거리, 정보나 자료를 기자한테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도를 할 수 있고 하는 걸 용인한다는 걸 깔고 있는 행위예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따라서 다만 보도를 하긴 하는데 언제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는 제가 볼 때는 취재원과 상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취재원의 의사를 존중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지만 보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그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면 이거는 모순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취재원이 보도를 할 걸 동의하지 않는다라면 그 예를 들어서 USB 파일이든 뭐든 이걸 제공할 이유가 없는 거고 제공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보도 상황을 전제하고 염두에 두고 제공을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예, 근데 뭐 100번 양보해서 명태균 씨가 조선일보 기자한테 그걸 제공할 때는 보도용이 아니라 거간꾼용이라고 거간의 어떤 용이라고 쳐도 그건 진짜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 쳐도 자체 판단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언론사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취재원의 동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니고 그리고 취재원의 동의가 보도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인 건데 이 후자를 좀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조선일보 폐간 언급이요, 김건희 여사의. 네. 그 지점이 그러니까 10월에 입수된 조선일보의 그 USB와 완전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발언이냐, 아니면은 포괄적인 조중동 전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조선일보 폐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 대한 포괄적인 본인의 누적된 불만의 어떤 표출이 더 맞냐, 이것도 조금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대화가 총체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 그렇죠. 전화 네. 육성이. 근데 둘 다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 건도 포함하여 조중동에 대한 누적된 불만의 표출과 한탄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워낙에 정치 품평을 많이 하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 디올백 사건 때도 그렇고 남북 관계를 내가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우리 남편이 뭐 노무현을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알아. 등등등. 워낙에 정치 품평을 많이 쏟아냈던 사람이라서 이 조선일보 폐간도 이 사건과 아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요 사건만에 해당하는 발언인지 아닌지 이것도 향후에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아까 저도 이제 그 주진우 기자하고 인터뷰에서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가 나온 건지, 그래서 이 USB 파일을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나온 건지 아니면 언론 상황을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나온 건지 상황과 맥락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언론에 적개심을 표출을 했다는데 MBC가 빠져 있더라고요.
뭐 이전에 이미 여러 번 말을 해서 굳이 그때 안 한 건지 그럼, 아니면 아니, 했는데 생략이 된 건지 아니, 기대, 오히려- MBC에는 네. 기대도 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 맥락을 보면요. 조중동 전체를 언급하다가 조선일보 얘기를 더 많이 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조중동 전체에 내가 지금 서운하다. 중앙일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서울의 소리도 빠져 있더라고요. 네.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겨레 경향도 빠져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러니까 그 녹취 시점이 12월 계엄 이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엄 사태 때 우리가 오히려 주목해봐야 되는 건 이런 지점이죠. 계엄 사태 때 우리가 이 시간에도 짚었지만 초기의 조선일보와 나중에 조선일보가 그 계엄 사태를 바라보는 논조나 시각이 매우 달라졌다라고들 진단들을 해요. 우리만의 시각은 아닙니다. 이거 언론계 전체의 진단이에요. 그런 변화 과정을 조선일보가 도대체 왜 보였는가? 그리고 지금 극우 진영에서 조선일보 절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과 김건희 여사가 표출한 그런 문제의식 사이에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생산적인 지점이다. 예. 왜 절도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 극우 진영에서는. 뭐 쉽게 제대로 하면 보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심리인 거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뭐 그런 심리. 혹시 이런 심리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도 그 시점이 정확하게 그 대화 시점이 언제이고 누구와 대화를 했고 김건희 여사가 뭐 그 지점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한 12월 24일 전후쯤에 해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그 유명 극우 유튜버로 분류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절독운동 관련된 콘텐츠들을 연이어서 올렸거든요. 12월 말이죠. 네, 그래서 12월 말쯤에 이 대화가 이뤄졌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시점이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관련이 있을지 이것도 좀 규명해야 될 지점이겠죠. 그렇네요. 그 제가 주진우 기자랑 이제 사적 자리에서 대화할 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 선배 그래서 이거 시점이 언제예요? 시점이 막 이랬더니 계엄 이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12월 말쯤이에요? 이랬더니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진우 기자가 이렇게 명료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라 가지고 제가 그 12월 말이라는 주진우 기자의 설명을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뭐 가중치를 둬야 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저와의 사적 대화에선 12월 말이라고 했으니까 노 기자가 얘기한 그 절독운동이 벌어지던 시점 그 언저리예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가 갖고 있는 그런 조중동에 대한 관점, 특히 조선일보에 대한 그 적대적 감정과 극우 진영의 어떤 절독운동, 그리고 절독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조선일보가 특히나 더 많이 논조가 바뀌었다라고 진단들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구독자도 많이 빠졌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요? 예, 그래서 조선일보가 위기감을 느껴서 이 보수 진영, 강경 보수 진영의 그 구독자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사업적으로도 문제가 클 것 같다. 이런 판단을 내부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돌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뭐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예. 알겠습니다. 네, 뭐 밝혀야 될 의문점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만큼.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짚을 점이 있는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책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그 1부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2부가 이제 대담이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와 대담한 사람이 누구냐면 중앙일보의 윤석만 기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이것을 문제 삼아서 이것만이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것까지 포함된 사유로 징계를 추진을 하니까 윤석만 기자가 사표를 냈다. 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일단 좀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정리 좀 해주실래요? 네, 우선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낸 책의 상당 부분이 윤석만 이제는 전 기자라고 해야 될 텐데 윤석만 전 중앙일보 기자의 대담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앙일보 쪽에서 한 말은 그 미디어스가 보도한 내용에 있는 관계자 발언을 그냥 그대로 전하면은요. 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외부 출판 활동이나 영리 활동하는 것에 대해 사전 보고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윤석만 기자는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표를 수리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아무튼 이 대담이 징계의 사유가 됐다는 것은 중앙일보도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맞다는 얘기죠, 뭐.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징계의 어떤 근거는 기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나 두 번째는 사전 보고 의무 위반 이 두 가지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뭐 일단 사실 원래 회사에서 개인의 인사에 대해서는 잘 밝히지 않습니다. 네, 네.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상세하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나온 것은 이 활동 자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외부 출판 활동이나 영리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사전 보고나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렸다고 봐야겠죠. 그 외부 활동에 대한 사전 보고는 뭐 그런 얘기는 회사에서 나올 수 있다고 나올 수 생각하고 있죠. 네. 얼마든지 그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지금 규정하는 것 같아요. 회사 측의 그러니까 관점 이걸 어떻게 볼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윤석만 기자가 만약에 그냥 이거 우스갯인데 본인이 살고 있는 어떤 동네에서 무슨 행사 사회를 봤다. 그거 가지고 중앙일보가 막 뭐라고 했겠습니까? 경고 정도 구두 경고를 줬기야 했겠지만 사전 보고는 해야죠. 네, 사전 보고 해야 돼요. 그런 것도 다. 근데 그거를 동기가. 설령 사전 보고 안 했다 한들 중앙일보가 구두 경고 정도만 주지 않았겠어요. 경징계죠, 경징계. 네, 마포구 무슨 행사를 했다 치면. 네. 그러니까 이 사안이 워낙에 민감한 사안이니까 이제 더 문제가 된 건 맞고요. 그러면 왜 민감한 사안이냐? 이제 김종배 앵커가 물으셨던 문제의식하고 이제 접합이 되는 건데, 당연히 지금 이 한동훈 대선 주자가 지금 이 시기에 내놓는 책에 사전 보고도 없이 현직 언론인이 그 대담자로 이렇게 뛰어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죠. 그렇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사전 보고를 해서 허락을 득하고 해도 논란이 될 판인데 미디어스나 혹은 노 기자가 있는 미디어 오늘에서 이게 맞느냐라고 아마 논란이 된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쓸 법한데, 근데 사전 보고도 없었다면 그 조직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을 것이고, 예, 그래서 충분히 이해되고 중앙일보의 어떤 그런 태도나 반응들은 이해가 되고요. 특히 그 내용을 제가 다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예, 다만 기사에서 전달되는 그 내용을 봤을 때도 보면은 그게 통상적인 인터뷰, 그러니까 만약에 김종배 앵커가 이 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인터뷰할 때의 어떤 질문이라기보다는 대선 주자 한동훈이 본인의 정견과 본인의 생각을 밝히는 데 있어서 좀 밑바탕을 깔아주는 역할 정도? 자리 깔아주는 예, 역할. 그런 역할에 불과한 질문들로 일관됐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그럼 더더군다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인터뷰나 대담을 했다라는 것 자체보다는 이게 사실 그 한 명의 유력 대권 주자가 출정식 성격으로 책을 낸 거고 그 안에서 기자가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이건 회사가 아닌 다른 데에서 대담을 했다라기보다는 무슨 토크 콘서트에서 사회 본 거랑 오히려 더 유사한 성격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질문에 대한 부분 저도 다 읽지는 못했고 그 비상계엄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봤는데 거기에서 나온 질문들을 보면 한동훈 대표의 책임을 좀 더 추궁을 한다거나 비판 지점을 잘 이렇게 긁어낸다거나 이런 질문들은 있지 않았어요. 좀 말을 더 잘 받아주고 이 사람의 생각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일단 책에는 실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럼 조금만 더 이어가서 이래서 특정 언론사가 앵커나 누구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든 누구하고 단독 대담을 하는 경우는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 행위와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책에 들어간 내용의 대담과는 질이 전혀 다른 거다. 이렇게 성격 구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성격 구분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좀 봅니다. 그 플랫폼 차이가.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윤석만 기자가 만약에 다른 방송사의 유튜브 방송에 섭외가 돼가지고 네. MC를 보면서 네. 한동훈 대표를 인터뷰했다고 치자고요.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런 거랑은 좀 다르죠. 이 책의 성격이라는 게 이 책의 성격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느냐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이 같은데. 책은 결국은 정치인의 홍보용인데. 홍보용이고 아까 노 기자가 얘기했듯이 일종의 출정식을 대체하는 어떤 플랫폼이잖아요. 지금 나 이제 대선 출마한다. 쉽게 말하면 이건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오히려 그 정치인의 알릴 권리. 예. 오히려 여기에 네. 부응하는 대담. 이게 핵심이다. 이런 그런데 거죠. 내용도 그런 출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채워졌고 거기에 현직 기자가 네. 뾰족한 질문이라든가 어떤 저널리즘 관점에서 필요한 질문을 했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정견, 대선 주자로서의 정견을 밝히는 데 있어서 말상대 정도가 되었다는 측면에서는 네. 좀 질적으로 형식적으로 다른 거죠. 예. 이 인터뷰 대담 챕터가 시작될 때 제목이 뭐냐면 한동훈의 생각, 너와 나 오늘이 행복한 나라 이거예요. 언론사가 인터뷰했을 때 과연 이 질문을 달았을까? 안 달았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언론사가 인터뷰를 기획을 하고 정치인을 이렇게 섭외해서 인터뷰를 할 때는 검증이 목적인 게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형식에서는 검증이나 이런 것에 목적이 들어갈 수 없는 형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현직이 아니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윤석만 기자가 만약에 기자 출신으로서 기자 출신으로 참여를 했으면 했다면, 예전에 네. 그 재정임 교수가 네, 안철수의 안철수. 생각, 네. 그것도 재정임 교수가 아마 기자 출신일 거예요. 근데 이제 경향 출신입니다. 안철수 의원과 대화했을 당시에는 현직 기자가 아니었거든요. 교수였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거야. 내용이 설령 내용이 뾰족한 부분이 없다 해도 그러면 여기서 관점을 완전히 틀어갖고 한동훈 전 대표의 관점에서 보면 왜 굳이 대담자를 중앙일보 기자로 골랐을까요? 그러니까요.
평소에 뭐 친했는지 그러니까요.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더 궁금하던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사전 보고 없이 또 응한 음. 그 윤 논설위원도 네. 모르겠습니다. 예, 좀 이례적이에요. 예.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중앙일보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판단하고 뭐 징계를 추진할 만했다. 두 분의 그리고 평가는 또 그런 건가요? 본인이 또 깔끔하게 사표를 썼기 때문에 예. 저도 뭐 그 개인에 대해서는 막 논평하고 싶지는 않고요. 음. 예, 특정인에 대해서는 논평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뭐 쉽게 말하면 지금 현직 기자가 한 거잖아요. 네. 이미 만약에 다 논평을 해놓고 네. 논평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해 버렸네. 제가. 그러니까 기자가 뭐 정치 관련해서 뭐 취재를 하다가 뭐 그만두긴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직후에 이런 인터뷰를 했어도 뭐 저희가 넓은 범주에서 폴리널리스트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심지어 현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 잣대가 조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윤석만 기자의 경우로 한정하지 말고 범위를 넓히면 저는 헌재에 아마 그 판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인이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행위가 용인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참 어려운 아니요. 근데 난제예요. 이게 네. 지금 헌재 아마 가서 저기 문제 없다라는 판결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예, 있거든요. 예.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윤석만 기자의 경우를 벗어나서 음. 자, 그러면 언론인은 그 선거에서 선거와 관련해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 표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 문제로 더 일반화해서니까 한번 이게 담론이 되는 거거든요. 나눠서 봐야 되는 게 언론사냐 언론인 개인이냐 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만 저널리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다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령 뉴욕타임스도 뭐 사설에서 그렇잖아요. 민주당 후보 지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설에서 밝히지는 않고 은연중에 다 밝히고 너도 나도 다 아는데 오히려 사설에선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이상한 형태다 이런 지적도 많고 우리나라 언론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옛날부터 어차피 다 알면서 할 거면 차라리 공개적으로 해라. 미국처럼.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언론 사고. 그렇다고 해서 뉴욕타임스가 기자 개개인이 밝히는 것까지 허용하고 있느냐 내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SNS 활동 같은 것들은 어떻게 규제하거든요. 보면 더 엄격하게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규제해요. 있죠. 네. 예, 뉴욕타임스 그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되게 얇은데 그걸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읽었었는데 그때 그 노 기자 말대로 SNS도 깐깐하게 규정하고 그러거든요. 본인의 의사 표시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저도 개인과 그 언론사를 좀 구분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고 법적으로야 당연히 뭐 의견 밝힌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까? 설령 언론인이라 해서. 근데 이제 저널리즘 윤리 차원에서 이제 논란이 바로 되는 그거죠. 것이죠. 이제 예. 법적인 측면과 언론 윤리의 측면. 요걸 좀 나눠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좀 토론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당시 2016년에 법률신문의 헌재 관계자가 말한 내용 기사화된 걸 보면은 언론인이 언론 매체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이제 언론인이 그러면 언론 윤석만 매체를 기자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용하거나 뭐 언론기관 자체가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 반대 의사 표방하는 건 여전히 금지되는 걸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을 또 부연하기도 그 했네요. 판례 따르면 윤석만 기자고. 네. 알겠습니다. 물고 들어가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네. 있죠. 윤석열 기자도 뭐 법적으로야 뭐 문제될 게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